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테슬라 주가 급등과 기업 호실적에 따른 낙관론이 지속한 데 따라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0% 상승한 25,628.9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8% 상승한 2,858.4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31% 상승한 7,883.6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깜짝 발언이 금융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위터 계정에 주당 $420에 테슬라를 비상장 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자금은 마련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증시에 상장된 테슬라 주식을 주당 $420의 공개 매수해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로 만드는 것을 고려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테슬라의 비상장 회사로의 전환 추진이 사실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해 11% 오른 $379.5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160억 달러어치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다우존스가 7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총 500억 달러어치 관세 중 1차 부과된 340억 달러어치를 제외한 나머지 2차분에 해당하는 관세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당초 발표한 목록에서 5개 품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279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품목은 주로 화학제품과 전자부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세는 이달 23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 부담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폭염에 따른 원유 소비 확대 전망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2% 상승한 $69 17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부터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가 발효됐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달러 거래, 금을 포함한 귀금속 거래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란과 해당 거래를 하는 기업은 제재 대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중 간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에 급반등한 중국 증시의 영향을 또 받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나흘 만에 2,3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다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가 비상장 회사로 전환을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눈길을 끌었고 여기에 더해서 2분기 기업들의 호실적이 이어진 것 역시 이 시청자분들은 물론이고 투자자분들의 낙관론이 유지됐다는 것도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오늘도 출정 1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실적에 비상이 걸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선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와 함께 시장에 미칠 영향 볼 거고요.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가 자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세수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혁신성장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과 함께 시장의 영향 살펴보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 통신 3사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었죠. 이달 중에 LTE 통신비 원가 산정 자료가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또다시 통신비 인하가 요구될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시장의 지배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통신주의 주가 흐름 어떨지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8월 8일 수요일이고요. 7중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무역 전쟁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적에 비상이 걸린 미국 자동차 업체들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 호조 배경 어디에 있는 건지 좀 짚어봐 주십시오. 네,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올해 전망을 모두 하향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반면에 혼다나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업체들은 특유의 비용 절감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망을 올리고 있다는 게 지금 외신 통해서 지금 보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미국의 자동차 빅3 같은 경우가 수입 철강이나 또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또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따른 타격이 좀 올해 우려되면서 전망을 많이 낮추는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업체들과 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긴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철저한 비용 절감으로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도요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2%, 혼다는 18%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 부분을 보더라도 좀 대조적인 상황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간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태국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아시아에서의 영업이익이 40%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또 도요타의 기업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카이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이 카이젠과 낭비 줄이기를 통해 비용을 한 65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2,571억 원을 절감하면서 이 원자재가 상승 부담 규모인 500억 엔을 좀 충분히 상회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이 도요타 쪽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은 이 모든 직원들이 연필 한 자루 값도 아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밝혔고요. 혼다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원자재 상승 충격을 비용 절감으로 흡수하고, 또 인도와 인도네시아, 또 베트남에서의 오토바이 판매 증가로 순이익이 전망했던 것보다 7.9%나 오르면서 18%나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멕시코 홍수와 또 북미와 또 유럽의 자동차 판매 부진이 이어진 상황에서 이 혼다 실적은 앞으로 또 좋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일본 자동차 업체 임원들 같은 경우는 이 미국과의 무역 마찰의 불안감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차와 부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적과 전체적인 전망이 좋긴 하지만 관세가 인상된다면은 이제 공경이 빠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일본이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서 선방하고 있는 이유를 현지화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가 자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의 세수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법인세 세수 감소를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다른 국가들의 재정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나왔었고요. 우선은 IMF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로 다른 국가들이 이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걷어들인 법인세가 국가별로 봤을 때도 1.6%, 최대 13.5%까지 감소할 것으로 좀 분석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이었죠. 세제개혁을 통해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는데요. 이 세제개혁 이전에 미국의 법인세율은 선진국 가운데 상위에 좀 속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들도 미국처럼 법인세를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은 우선은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IMF의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세제 개혁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일본 같은 다른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이 하원의 새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케빈 프레디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을 타고 넘기 위한 방편으로의
이 대표적인 세율 인하가 세제 개혁의 추진 목표라고 밝힌 거 본다고 한다면 우선 그 한 국가가 뭐 세율을 인하하면은 되게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게 되는 상황을 좀 그전부터 그 되풀이했던 부분을 계속 인용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 비중이 크고 미국과의 경제 관계가 밀접한 나라들이 이 큰 법인세 세수 손실을 겪게 될 가능성이라고 좀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번 같은 경우에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멕시코, 일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좀 손실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에스토니아나 폴란드, 파키스탄은 미국의 법인세 인하로 직접적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좀 투자 유치를 위해서 경쟁하고 기업들도 영업이익을 세금이 적은 국가로 옮기기 위해서 저마다 창의적인 방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 수년간 보더라도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은 하락 추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 부분은 계속해서 여파가 다른 국가들로 커지는 상황으로 계속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5%까지 뛸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9%대 수준이죠.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뛸 때마다 신흥국들은 자금 유출 우려를 떨칠 수 없어서 우리로서도 분석을 좀 해볼 만한 뉴스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살펴주십시오. 네, 우선은 JP모건 최고 경영자인 이 제이미 다이먼이 어제 그 포럼에서 이 미국 국채 수익률이 5%까지 뜰 가능성을 전망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좀 호조가 있는 건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투자자들의 자본 조달 비용이 이제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런 말을 보도를 했고요. 우선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까지 돼야 하는 게 정상이고, 앞으로 5% 혹은 이보다 더 높게 오른 상황이 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업들의 경기 체감 지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고요. 소비자들의 체감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모기지 대출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걸 또 뒷받침하는 게 미국 실업률이 4% 아래로 떨어졌고, 또 GDP 성장률이 4% 이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발언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세 정책과 재정 투자를 통한 이 경기 부양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금리는 3%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 지표는 훌륭하지만 장기 전망은 현재보다 좋지 못할 것으로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금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번 좀 체크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모기지 금리와 이 자동차 대출 같은 소비자들의 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모기지 금리와 자동차 대출 금리 높아지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국채 금리가 4%, 5%에 오르는 부분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게 지금 미국 쪽에서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혁신성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이 의료기기와 은산분리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시장 영향까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일단 현 정부가 상당히 고민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작년 2017년 5월 달이죠. 문재인 정권 취임 이후에 문 대통령이 처음 했던 얘기가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제 기억에 맞다면 청와대 일정에 한쪽에 보도판 놓고 일자리 지금 취업률 계속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아르바이트 할 때 시간당 임금은 좋아질지 몰라도 뭐 편의점주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한 우리가 워크 앤 라이프 앤 밸런스 즉 워라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도 저녁에 좀 일찍 퇴근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과연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이 있을 정도로 현재 정말 그 문재인 정권 이후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문 대통령이 이제는 이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이나 이렇게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과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좋은 파트너십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관점 속에서 최근 혁신 성장 이런 단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좀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곧 보실 화면들이 결국 통계청의 데이터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주요 고용지표인데 실업자 수 이 부분을 좀 잠깐 내려보겠는데요. 우측이 실업자 수입니다. 2017년 6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에는 취업자 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좀 체감의 모습 보이고 있었죠. 다만 2018년도 1월달 들어서 오히려 문 대통령 취임 전보다 실업자율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걸 보면 문 대통령이 소위 그 제이노믹스라는 표현을 쓰죠. 즉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그만큼 뭐 월급을 많이 받으면 그것이 결국 기업이 좋아지고 국가가 좋아지고 이런 어떤 제이노믹스인데 제이노믹스가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좀 틀이 깨졌다 그런 관점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19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업종, 의료기기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그 규제가 많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예상보다 정부가 나서서 혁신을 하나씩 타파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난달 그 19일 날 의료기기 관련돼서 몇몇 종목도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예. 자, 먼저 우리 같은 몇몇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통상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 종목도 우리가 의료기기 관련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 눈에 띄는 부분이죠. 이 당시가 지난 7월 19일 그러니까 의료기기 관련돼서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겠다. 그 위에 주가 급등했습니다만 막상 지나고 보니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 소폭이나마 상승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회성이 아닌가 이런 어떤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팜스웰 바이오입니다. 그 세계 최초로 해서요. 소변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임신 키트 이런 부분을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19일 날 급등 이후에 최근 며칠 동안에는 예상보다 주가가 답보의 모습을 보이겠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종목 관련돼서 슈마시스인데요. 이 종목은 지난 19일 날 오히려 급등 이후에 주가 급락을 보이고 있어서 어쩌면 이제는 정부가 발표되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당분간 올라더라도 며칠간의 텀을 보면 오히려 약세 모습 보이겠다는 걸 보면 그만큼 정부 정책을 아직까지 신뢰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어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저께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K뱅크도 있고요. 카카오뱅크 즉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행에 직접 창구에 가서 뭐 심사해가지고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IoT 기술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즉시 승인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 분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산 분리는 단어는 그거죠.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일정 부분 가질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정부가 어떻게 보면 대재벌이 은행을 만약에 지배하게 된다면 결국 은행이 대기업에 좀 어떻게 보면 그 창구가 될 것이다. 즉 금고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반대했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은산 분리를 일정 부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카카오뱅크의 어떤 모습을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어저께 급등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종가 기준으로 5%밖에 급등 못했는데 은산 분리를 안 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의 어떤 대주 중에 하나죠. 카카오가 어저께 5%밖에 상승 못했다는 거 보면 아무래도 정부가 하나씩 발표했던 것들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들이 계속 깨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은산 분리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이 결국 다시 한번 이제 폐기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문 대통령 임기에는 시간당 우리가 임금을 10,000원을 넘어서겠다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문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혁신 성장하게 된 이면에는 그만큼 한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좀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죠. 김동연 부총리가 올해 들어서 재벌 그룹들의 오늘 좀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날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만났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만났을 때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삼성그룹 쪽에서는 그 바이오 쪽에 좀 규제를 풀어달라 얘기하고 있고 일단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좋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만 여기서 특징적인 것들은 과거에는 재벌들과 그 김동연 부총리가 만나면 보도자를 통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그룹은 뭐 올해 뭐 얼마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번에 삼성그룹 관련돼서 아직 그런 코멘트가 안 났습니다. 결국 안 났다는 걸 보면 현재까지 기사를 보면 약 100조를 투자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 100조의 일정 부분을 최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즉 바이오 쪽에 계속 투자한다는 걸 보면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주가 급락 가운데 상대적인 급락 가운데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상승했다는 걸 보면 어쩌면 일단 뭐 정부가 혁신 성장하지만 그 가운데서 삼성그룹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어떤 판단의 말씀도 좀 드려봤습니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수장님? 네, 그렇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통신주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을 했고 지난 6월부터 급등세를 보이던 LG U+의 주가가 특히나 6%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LTE 통신비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이렇게 급락세를 보인 건데요. 원가가 공개될 경우에 또다시 통신비 인하 요인이 될 거라는 우려가 시장의 지배적이었습니다. 지금 통신주에 대한 시선은 어떤지 투자 의견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 어저께 뭐 좋지 않았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결국 어떻게 보면 국영기업인 KT의 주가가 급락할 줄 알았더니 LGU+가 예상보다 급락을 좀 많이 해서 예. 어쨌든 통신업종 관련돼서 통신 민화가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다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통신력 민화가 되면 그만큼 좋죠. 다만 통신 3사를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결국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관점을 보면 주가 관점으로는 상당히 이중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지난 4월달로 돌아가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는 이렇게 법원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이제 뭐 투지는 거의 안 쓰시지만 투지 시리즈 관련돼서 그동안 통신 3사가 얼마나 이익을 벌였는지 원가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좀 보고 싶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그 당시에 좀 약간 약세를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며칠 전에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뭐 과학기술부죠. 과학기술부가 참여연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즉 통신 3사 관련돼서 포지, 즉 LTE 관련돼서 원가를 좀 오픈해달라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주가가 예상보다 급락했다는 것은 2G, 3G보다 이제는 4G가 그나마 많이 좀 쓰고 계시죠. 이제는 뭐 5G로 넘어가지만 네. 4G의 어떤 그 원가를 공개한다는 거 보면 그 가운데서 통신 3사가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사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그런 것들을 왜 정부가 간섭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유추해서 좀 말씀드려보면요. 통신 3사 관련돼서 정부가 이렇게 원가를 공개하게 된다면 그러면 건설업종 관련돼서도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그런 건설회사의 어떤 원가를 공개해서 이것이 결국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건드려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은 못 건드리고 통신 3사만 건드린다고 보면 그만큼 통신 3사가 정부 규제가 강한 업체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도나 규제를 상당히 바꿔놓으면 통신 3사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만큼 핸들링하기에는 통신업종이 좀 이렇게 편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정부의 좀 입김을 좀 확인하는 것 같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렇게 좀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KT부터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지난 7월 달에 KT의 주가 급등의 모습 보였습니다. 아마 외국계가 많이 매수했던 과거의 모습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7월 달 이후에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도 외국계가 순매수가 올라왔습니다만 7월 달과 8월 달에는 이게 지금 매일매일 매수매에 대한 어떤 차트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도한 날도 있겠지만 매수한 날이 많았다는 것을 보면 일단 외국계는 그 통신 3사가 기본적인 특징이 결국 내수 관련돼서 경기 방어주입니다. 경기 방어주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화 핸드폰은 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방어전 표를 쓰고 있는데 그런 관점 속에서 지난 7월 달부터 주가 급등했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8월 6일 뭐 이틀 전이죠. 뭐 26만 원까지 SK텔레 올라갔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LGU+입니다. 어저께 예상보다 주가 급락폭이 컸습니다. 결국 LGU+가 급락폭이 컸었다면 어쩌면 통신 3사 관련돼서 LGU+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이렇게 비용 개념으로 좀 이렇게 원가를 열어보면 LGU+ 가장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관점 속에서 어저께 선반영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좀 리뷰를 좀 정리해보면 기본적인 팩트는 통신 3사가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즉 얼마를 가지고 장사해서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 그런 통신 3사의 모습인데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고 이것을 원가를 공개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통신요금 인하로 가게 된다면 결국 외국계들이 이제는 통신 3사를 매수할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계들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매수하게 된다면 그 기업의 어떤 정부의 입김이나 그런 부분을 떠나서 상당히 자주적으로 어떤 그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통신 3사가 어제처럼 주가가 급락했다는 거 보면 이제는 외국계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 관련돼서 통신 3사의 어떤 종목들을 좀 매수하지 않을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네. 자, 또 한 종목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전력인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7월달, 8월달 우리가 상당히 더웠고요. 어저께 정부가 통신요금이 아니죠. 이제 전기요금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7월달, 8월달이 좀 이렇게 좀 더웠기 때문에 그 누진 개념이죠. 일단 1단계, 2단계 넘어가면 누진 그만큼 더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전기요금 부과되기 때문에 누진 밴드를 좀 높여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바라보셔야 될 것은 그럼 한국전력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얼떨결에 정부 입김 때문에 주가가 어저께 급락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미 시장에 돌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뭐 7월 어떤 24일 같은 경우에는 33,000원대에서 뭐 3250원대, 오늘 뭐 동시가는 3450원인데 33,000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주가 급락했다는 것은 한국전력의 어떤 그 기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부가 한국전력 주가,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하해라 이런 어떤 관점 때문에 하락했다는 것은 결국 한국전력의 주주가 손실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돼서 좀 다른 의견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뭐 공기업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별산제죠. 이제 스스로 이제 공기업 자체 이제 재무제표들을 가기 때문에 이번 한국전력이 7월달, 8월달 그 결국 받아야 될 돈을 그만큼 정부 그 개인들 통해 못 받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정부가 예산 편성합니다. 편성을 해서 지난 7월달, 8월달에 못 받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전해주겠다 이런 좀 판단인데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많이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부가 입김 속에서 한국전력이 주가 약세된다고 그러면 몇몇 페이퍼들은 결국 이렇게 주가 약세됐다 그만큼 전기요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한국전력의 주가가 일시적인 약세입니다는 보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보존하게 된다면 최근 들어서 한국전력의 주가 약세는 일시적인 너무 쇼크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첨언해서 좀 드려봤습니다. 예, 한국전력의 주가 흐름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통신주들은 특히 정부 규제가 심한 업종이기 때문에 장중에 흔들림이 심하죠. 통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좀 중립적이신 겁니까, 소장님? 일단 뭐 통신업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올해 들어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가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통신요금 기본 인하를 비롯해서 이번에도 통신요금 관련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민생 관련돼서 가장 차지하는 부분이 통신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4인가족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부분보다 통신요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요금을 인하하게 된다면 그만큼 개인 소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 예상보다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요금 인하가 정부가 핸들링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의 시선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7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공식적으로 발효시켰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이란의 달러 거래나 금을 포함한 이 귀금속 거래 등을 금지했고요. 오는 11월부터는 이란 석유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정유나 건설 업종에도 영향이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것 좀 봐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좀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한국이 유가를 생산 기업이 아니라 그 수입해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란과 거래하지 말라 그러면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도 수많은 이슈 속에서 한국의 실은 개성공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좀 입김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런 어떤 무역 제재를 하게 된다면 한국도 동참할 것이다. 이런 단어가 좀 상당히 좀 어렵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한국 증시나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관련돼서 예상보다 유가가 좀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둔감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이란발 악재는 이미 글로벌에서는 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지난 시기에 2015년이죠. 그 당시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 관련돼서 조건을 좀 딜을 했죠. 이란이 핵실험이나 핵을 안 한다면 우리가 경제제를 풀어줄게 이런 것을 했는데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정책을 보면 직전 대통령 즉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행적들 하나씩 좀 깨는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행정명령에 대한 단어들을 정리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행정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입법 효과처럼 중앙정부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행정명령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제도나 규제를 만들 수 있는데 다만 입법화된 것과 차이가 뭐냐면 대통령이 바뀌면 직전 대통령이 했던 입법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미국 증시 관련된 유가에 대한 모습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5월달로 잠깐 돌아가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 5월달이 어떤 달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란 관련돼서 이제는 다시 이제 제재를 가할 거야. 그 이후에 유가가 어떻게 보면 배럴당 60달러 배도 좀 올라갔습니다만 7월 3일 날 75달러에 오히려 유가가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란 제재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0.2%밖에 상승 못했다는 것은 유가는 상당히 이번 미국 관련돼서 요즘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이란발 악재가 상당히 좀 크게 둔감한 모습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한 종목 관련된 우리 엑슨모빌에 대한 주가를 보실 것 같습니다. 예. 엑슨모빌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기본적으로 엑슨모빌의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는 유가가 급등한다면 이런 전제 속에 상승해야 되는데 지난 5월 달에 주가가 좀 급등한 모습 보였습니다만 보셨던 것처럼 7월 26일 이후에 유가가 상대적인 약세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말씀을 드려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유가에 있어서는 한국 어떤 데이터가 상당히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네. 자, 국내 관련돼서 우리가 SK이노베이션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이 빨간색의 모습 유가에 대한 트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유가가 상승 하락할 때 SK이노베이션이 얼마나 주가가 연동하는지 어떤 모습을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유가가 보시는 것처럼 연동하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큰 흐름을 보면 5월 달부터 그러니까 유가가 어떻게 보면 유가 밴드를 말씀드려보면 약 67달러부터 72달러 이 밴드에는 유가가 상승할 때마다 SK이노베이션이 상승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70달러 넘었을 때는 유가가 상승할 때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하락했다는 걸 보면 유가가 결국 70달러 넘었으면 SK이노베이션과는 비탄력적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는 S-오일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비슷한 패턴입니다. 결국 유가가 7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주가가 좀 약세 모습을 보이기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GS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다른 앞서서 봤던 두 종목보다 유가가 급등할 때, 즉 유가가 66달러, 7달러에 급등할 때마다 결국 GS의 어떤 주가 약세 모습 보이다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유가가 70달러를 넘었으면 정유 3사의 주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국내 관련돼서 건설업종을 상당히 주목하신 이유는 네. 결국 오일몬입니다. 중동이 결국 돈이 없죠. 그러니까 유가를 팔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배럴당 100달러, 그러니까 1배를 팔면 100달러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1배를 팔면, 최고는 유가가 올랐지만 70달러 이러기 때문에, 결국 중동이 돈이 없으면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 해외 플랜트 수주를 못한다는 거 보면, 유가가 현재처럼 급등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내 증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그 가운데서 상대적인 정유건설업도 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제재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제유가는 0.2% 정도만 올랐는데 차라리 지금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게 국내 쪽에서는 유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 일단 우리가 통상 유가하면 우리가 이란에 대한 말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예. 이란의 테헤란 종합지수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이란은 상당히 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주가의 차트의 모습을 좀 잘 볼 수 없는데, 자, 보시는 것이 TEPIX입니다. 테헤란, 우리가 증권거래소로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 0.05, 예상보다 미국이 이란 제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증시가 예상보다 둔감해졌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이란 관련돼서 무역 재해제하겠다. 그 후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결국 이란이 이렇게 주가가 예상보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이란 정부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우리를 안 도와줘도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주겠다. 이란 대통령 코멘트가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저런 페널티 가하는 것이 예상보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란 테헤란 증권 종합거래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투자는 절제다 시간입니다.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최근에 국내 증시 쪽에서 수익 내기가 참 쉽지 않아서 선물시장 공부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에 매일 이렇게 절제 마스터를 연결해서 설명을 함께 듣고 있는데요. 절제 마스터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오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해외 민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외 네.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 텐데 오늘 미국 증시는 또 올랐거든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미국 3대 지수는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데요, 현재. 어제 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10.9% 정도, 약 11% 정도가 좀 상승했고요. 기업 실적에 대한 호의적 기대치가 역시 시장에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시즌인데요. 무역 분쟁 우려가 지금 모두 이 무역 분쟁 우려가 지워지는 듯한 기업 실적 호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장 마감 이후에 지난 6일인가요? 340억 달러의 상당에 이어서 23일부터 지금 16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무려 25%인데요. 이 무역 분쟁에 관해서 미중 간에는 결국 더더욱 심화된 듯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이란 제재가 어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석유에 관해서 11일부터 시작되지만 이런 이란 제재 효과 때문인지 어제 WTI 크루드 오일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도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제재는 좀 떨어지지 않나. 중국과 유로존, 영국, 프랑스까지 지금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상태고요. 미온적 반응을 단지 기업들만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또 이란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 크루드 오일 분쟁 이런 것들은 기업들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나 이런 형국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개별 종목 지수 저항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상단 포인트를 보시면 역시 지금 7,5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7,467포인트, 75포인트, 또 그 밑에 7,477포인트. 하단으로는 7,440포인트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지금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피롱 누적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고요. 지금 또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장 마감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금일 좀 선반영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돌파 전까지는 단기 매도 조건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아시다시피 흐름이 어제 장 초반에까지는 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결국은 다시금 상승폭을 내주는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금일 위치한 모습을 좀 보시자면 시가 언저리 부근 69.20 라인, 지금 현재 호가가 69.18 라인인데요. 아무래도 단기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방 지지대가 지금 위치한 모습이 68.80 라인, 상단에는 69.90 라인 정도인데 중심선을 69.30 라인에 좀 두시고 중심선 매매에 의한 접근법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69.30 위로는 상단 부분까지 매수 접근, 69.30 아래에서는 하단 부분까지 매도 접근, 또 전일 저점인 68.76 라인이 무너진다면 더더욱 하락세는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네, 유로도 어제 보면 소폭 상승세가 좀 이어졌었는데요. 어제 구인 건수가 발표가 있다 했는데 구인 건수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한 듯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단의 위치의 모습을 보시면 1.16420 라인, 그 밑에 종가 라인 정도 보시면 1.16280 라인, 또 하단으로는 강한 지지대가 1.15860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포인트는 1.16365 라인,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단에 지금 1.16425 라인을 좀 강하게 돌파한다면 금일 지속적인 상승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좀 진행하시다가 상단 돌파 후에 좀 매수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골드입니다. 네, 골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상단 포인트를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1224.3 라인, 중단에 또 1219 라인 정도, 또 하단에 1215.8 라인, 1216 라인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 아침에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1220 라인까지 위치했는데요. 이 1220 라인을 완전히 좀 넘어서 안착 시에는 지금 단기 매수 조건을 상단 부분까지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예,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국내 선물 쪽 볼 텐데요. 국내 선물은 아직 설익은 밥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데 오늘 장은 어떻겠습니까?
네, 국내 선물에 관해서 오늘 장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국내 시장에서 신산업 규제 축소 완화 등 은산분리죠. 은행의 지분을 간단히 말씀드려서 갖지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단기 모멘텀은 좀 부각되지 않았나 정부의 구제청 노력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은행 싸움이 본격화되나 국내 증시가 조금 상승세를 단기적으로는 금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9인가요? 10일부터 지금 발표를 하고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국내 증시에 관해서 선반영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접근은 좀 유효하다. 2주 전인가요? 아침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카카오에 관해서도 지금 어제 5% 정도 상승하는 장세가 있었었고요. 금일도 지속적으로 인터넷 은행 부각주 등 삼성전자, IT증 등등 국내 선물을 좀 이끌 만한 상승세 모멘텀은 금일에 관해서는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주의할 점은 지금 오늘 낮 12시인가요? 중국 무역 수지 발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 발표에 관해서는 기대치를 예측한다거나 상승을 예측한다거나 하락을 예측한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접근법이 지금 무모한 접근법이고요. 이 지표 발표에서는 좀 포지션을 국내 선물에 관해서 좀 정리하시고 상품 흐름을 다시 살펴본 다음에 접근을 하시라. 이 중국 무역 수지 발표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물은 상단 포인트를 좀 먼저 보시면 297.90 라인, 중단에는 또 296.05 라인, 296.85 라인, 하단에는 294.70 라인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은 좀 눌림 시에 매수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 상단 돌파 시에는 강하게 3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선물시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짜드렸습니다. 절제 마스터와 함께 했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에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있습니다. 오늘은 박동현 본부장, 김홍식 팀장 두 분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종목에 대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절기가 지났지만 날씨로 봤을 때는 아직 가을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동해안을 제한 전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한낮에도 서울 35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광주와 대구 36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폭염에 강원 영서와 충북, 영남 내륙과 호남 동부 내륙으로는 오후 한때 반가운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는데요. 다만 소나기가 그치면서 기온이 다시 올라 불쾌지수가 높겠고요.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밖에 전국으로는 소나기 소식 없이 고기압 영향권에서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폭염이 이어지겠고 강원 영서와 충북으로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으로는 동풍이 불면서 낮 기온 울진 28도로 예상돼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와 대구 36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영남 내륙과 호남 동부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동해상에서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서울, 경기, 강원도로 반가운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35도 안팎의 폭염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